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명품 좋아하시나요?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명품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명품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딱히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애초에 옷 입는 거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런 제 입장에서 뭐 샤넬 매장에 낮에 가면은 살 수 있는 게 없다. 새벽에 다 팔려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신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명품을 사려고 할까, 사람들이. 제가 영등포 살았었어 가지고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되게 자주 갔어요. 거기 2층에 교보문고가 있어 가지고. 근데 거의 한 매주 간 것 같아요, 타임스퀘어를. 근데 저는 항상 되게 허름하게 입고 책가방 같은 거 메고 갔죠. 가면은 근데 그 1층을 지나가야 2층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 거기 루이비통 매장이 있어요. 루이비통 매장에는 제가 언제 가도 항상 거의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야, 저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명품을 사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명품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럴까?' 그냥 궁금한 건데요. 뭔가를 사려고 한다는 건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만들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가 필요해서 그걸 사듯이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명품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걸 텐데, 명품 같은 경우에 결국 구매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부를 표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실제로 부를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부와 관련된 무언가를 표출하고 싶기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명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실제 부자가 되는 건 명품 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명품을 사면서 명품 회사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에 있어서 또 되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명품을 그냥 사서 내가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명품을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홍보해 주잖아요. 그냥 사서 입고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스타 같은 데 올린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인터넷에 열심히 홍보를 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이중적으로 그 명품회사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 사람들의 홍보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또 그 사람들의 기업에 보탬이 되고,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죠. 저는 이 현상이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티치아나 테라노바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쓴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2000년에 쓰여진 논문이라서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요즘 시대랑은 잘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눈에 띄긴 하는데, 그리고 막 아주 쉽게 쓰여진 그런 논문은 또 아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즘까지도 사회학 부분이나 뭐 미디어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널리 논의되는, 아직까지도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아주 전면에 내세워진 눈에 띄는 단어는 free labor죠. 공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명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홍보해 주는 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짜로 노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홍보팀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무런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대신 해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짜 노동이라는 게 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또 이 글의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가 컬처라는 단어가 있고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공짜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초, 그럴 때 제가 아주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아예 세기가 바뀌기도 하고 아예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밀레니엄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닷컴 버블도 있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의 흐름 속에서 이 인터넷,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자본주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초창기의 사람들이 보기에 인터넷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실제 생활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돈을 안 받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게 웹사이트도 만들고 어떤 거기 안에서 뭐 정치적인 활동도 벌이고 경제적인 활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예술 활동도 벌이고,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아주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인터넷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코딩 짜거나 되게 열심히 디자인하거나 관리해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실제 사회에서보다도 훨씬 더 돈이랑 무관하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프트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는 금전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차적인 거고, 그 이상의 사회적인 의미나 온정이나 그런 걸 주고받는 게 더 주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세상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는 되게 부차적인 동력 같고 다른 요소들이 더 주된 동력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에 인터넷을 바라봤던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은 인터넷을 집단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출현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생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이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에서 그 나는 생각한다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결국에 나 혼자라는 개인이고,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것도 혼자 개인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서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집단적인 활동이 일어나더라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개인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구조지어진 사고를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집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기능한다라는 생각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두 가지 생각을 보면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자본주의와 무관한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다 금전적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만 봐도 되게 지금에 와서 보면 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다 돈이랑 무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집단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도 사실 인터넷에는 지금 와서 보면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되게 주도하는 거대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력은 되게 정치적인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거대 세력이 개개인의 생각들을 조종하는 측면도 오히려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무질서한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대 세력에 의해서 방향지어진 생각을 하도록 유도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인터넷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테라노바는 이 디지털 세상을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볼 것이냐,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생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공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처음부터 인터넷이란 공간은 아우터넷이라고 표현이 되는 인터넷 바깥의 공간, 즉 우리가 실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에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논리들이랑 맞물려서 처음부터 발전을 계속 거듭했던 공간이지, 결코 어떤 실제 세상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별개의 공간, 전혀 새로운 공간,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테라노바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디지털적인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테라노바는 이미 자본주의 내부에 인터넷의 출현 이전부터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인터넷의 구조에 되게 반영돼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세기 중후반 이후로 일어나기 시작한 자본주의 내부의 변화를 묘사할 때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디즘은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그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가지고 분업화된 상태에서 자기 앞에 오는 것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디즘이었다면, 포스트 포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아가서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부과되고, 또 자유롭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조력도 스스로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이제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진국들 중심으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포디즘 중심에서 포스트 포디즘 중심으로 사회가 이제 이행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전통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었고, 또 노동의 가치는 임금으로 인해서 판단이 됐다면, 이제 포스트 포디즘이 대두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다양한 욕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돈을 최대한 많이 벌기를 원하기보다는 노동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기를 원한다든가, 어떤 의미를 실현시키길 원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본이라는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가짐으로써 생산 수단,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들을 독점하고, 그럼으로써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좀 그런 구조로 자본이라는 것을 바라봤다면, 자본은 단순히 임금을 매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또 욕망을 매개로 오히려 사람들과 더 자주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시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월급 같은 거를 매개로 사람들을 착취했다면, 이제는 욕망이라는 거를 매개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욕망은 아주 다양한 경로로 생겨날 수 있지만 보통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어떤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어떤 욕망을 품게끔 되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그래야 계산이 단순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어떤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욕망들이 인터넷을 아주 초창기부터 규정짓고 있었다고 테라노바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그럼 초창기에 인터넷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웹사이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문화적으로 그런 일을, 그런 자발적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을 선망하게끔, 그것을 열망하게끔 사람들 안에 욕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테라노바는 공짜 노동이라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욕망과 관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공짜 노동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 이상의 일을 자발적으로 뭔가 책임감을 느껴서 하게 되는 것도 공짜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럼 그런 공짜 노동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음으로써 나의 자아를 실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짜 노동의 형태 중 하나가 댓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댓글을 다는 게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득 같은 거는 보통 거의 없잖아요.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댓글을 사람들이 열심히 달아줌으로써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채널이나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기사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면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그 뉴스 홈페이지 오너들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공짜 노동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져가시는 금전적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기 위해서 제 채널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므로 인해서 이득을 보니까요. 그리고 댓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공짜 노동의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스트리밍에서의 채팅이죠. 그러니까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채팅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스트리밍을 보는 이유 중에. 그런데 그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득을 안 보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 BJ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잖아요. 이런 종류의 현상을 두고 하워드 라인홀드라는 비평가는 이미 인터넷이 상용화되던 초창기에 어떤 말을 했냐면, 웹사이트를 가장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이트가 제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속에 있는 아주 많은 성공적인 커뮤니티들을 봐도 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들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컨텐츠를 생산해 주는 건 다 자발적으로 아무런 임금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쉽게 공짜 노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댓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열심히 내가 조직해서 블로그도 가꾸고 아니면은 어떤 커뮤니티에 열심히 참여해서 나만의 색깔을 가진 게시물들을 꾸준히 올리고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뭐 나 자신을 착취라고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 그 플랫폼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을 착취해서 돈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테라노바는 아무래도 2000년에 이 글을 썼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댓글 같은 거에 대해서는 딱히 심층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고 TV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TV는 비록 인터넷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이미 인터넷에 출연하기 전부터도 사람들이 공짜 노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게 TV에서 피플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거기에서 뭐 사연 말한다든가 고민을 나눈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출연자들이 그렇게 아주 적합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그런 피플쇼에 출연하고 왜 그런 쇼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히 잘 돌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TV에 나와서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 내재된 욕망 구조가 인터넷이라는 그런 시장 안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테라노바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게 왜 노동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 테라노바는 공짜 노동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내가 놀자고 하는 건데 뭐 내가 TV 출연하는 거 내가 뭐 인터넷 인스타에 뭐 원하는 게시물 올리는 거 다 내가 그냥 놀자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노동이라고 굳이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적합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테라노바는 노동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이 시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임금으로 노동의 가치가 단순히 계산되던 그런 시대에는 물론 그 시대에도 완전히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단 이론화를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한번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포디즘이 되게 중점을 이루던 그런 사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반복적인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노동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든가 그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노동이 끝난 후에 여가 시간에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노동 안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노동이 끝난 후에 여가 시간 안에서도 거기 안에는 어떤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 있고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의 논리가 침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노는 거는 거의 돈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활동 안에는 뭐 물론 그 골목이 가지는 부동산적인 가치, 그 구슬을 구매한 돈 그런 것들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고 본다면 저희가 요즘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여가 시간을 할애하는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을 한번 돌이켜보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돈의 논리가 침투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거든요. 뭐 동영상을 보는 거, 사진을 보는 거, 글을 읽는 거, 그 안에 다 광고의 논리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을 사야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비용을 지불해야 또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가 돈과 전혀 상관없이 보내는 여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돈의 논리들이 침투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경향은 굉장히 짙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너무나도 쉽게 전파를 타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서 돈의 논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포인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명품 소비를 좋아하고 또 명품을 스스로 홍보해주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 돈의 논리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침투하기 굉장히 좋은 인터넷이라는 환경과 또 명품 소비라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도록 만드는 그런 욕망을 키워주는 문화적인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내가 인스타로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면은 명품을 이렇게 사고 싶어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사고 싶더라. 자꾸 유명 인사들이 명품을 차고 나오는 걸 보니까 난
그걸 사고 싶더라 라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명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커졌다는 이 현상은 인터넷의 확산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명품 소비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 인터넷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먼저 있고 인터넷이 우리의 욕망에 영향을 주는 이런 직선적인 관계인 게 아니라, 일방향적인 관계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형성된 욕망이 인터넷이라는 곳에 구조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형성된 인터넷의 구조가 다시금 우리의 욕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 두 축이 끊임없이 아주 복잡하게 맞물려서 상호 교통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명품을 봤으니까 계속 명품을 사고 싶어지고, 명품을 샀으니까 또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지고, 내가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인터넷에 자꾸 명품 게시물이 늘고, 그렇게 자꾸 명품 게시물이 늘다 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명품에 대한 욕망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명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명품을 사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또 성격이 규정되고, 이 과정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활동 속에서 본인이 행복을 찾는다면 상관없겠지만, 결국 행복을 욕망의 충족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단순한 도식을 우리가 그냥 가져온다고 했을 때도, 그 욕망의 충족이라는 구도 안에서 그 욕망이라는 게 과연 진실로 내가 가진 욕망일까, 아니면 이런 문화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형성된 욕망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기회 정도는 한번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으로써 계속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지 않나. 진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다른 사람들, 뭐 명품 회사들이라던가 뭐 플랫폼 오너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자신의 욕망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테라노바라는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명품 소비와 관련된, 또 우리의 공짜 노동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테라노바라는 사람은 막시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들레즈라든지 가탈이라든지 그런 프랑스 철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해서, 그만큼 되게 이야기가 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문화와 돈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글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